서희 씨, 솔직히 말해봐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강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유 원장의 이름 없다고 삐져서 나간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전 모욕당해서. 모욕?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뭘 바래? 원래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집안 사람은 아니잖아.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이제 그만 포기해요. 넌 돈도 피도 안 섞였잖아.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전 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며느리 역할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잘못된 건 너야. 시댁일에 왜 끼어들어? 남이잖아, 남.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어요.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영원히 남이야.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모욕한 며느리가 누군지, 그리고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희입니다. 올해 34이에요.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째입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강명자 씨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 3가지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치는 먹기 좋게 잘랐어요. 밥은 갓 지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서희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매번 이러면 어떡하니? 남편 한도현 씨는 옆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복지관으로 출근했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편안했어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서희 씨,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동료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아, 엄마가 오늘 미역국 끓였다.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안에 미역국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차렸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누이와 그 남편, 조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서희야, 그릇 더 가져와. 물 좀 따라줘. 애들 숟가락 어디 갔어?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식탁에 앉을 시간은 없었어요.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갔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오랜만에 모였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 저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씻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 많으면 안 돼. 손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예전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밤 11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고생했어.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준비한 음식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이었어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안 맞네.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밀어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입술은 창백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윤서희, 사회복지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문득 서랍 속 낡은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제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삶, 존중받는 관계, 따뜻한 가정. 이제는 그 글씨들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루. 반복되는 일상.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봉투는 낡았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왜 지금일까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문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저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 명자 씨 식사 챙기고 집안일하고 도현과 저녁 먹고. 그런데 어느 날 명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쿵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달려갔습니다. 명자 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갔죠. 도현도 급히 왔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 기다리는 중이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심장질환이 있으십니다. 심장질환이요? 네. 심근경색 전 단계예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도현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치료는요? 입원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하고 퇴원 후에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명자 씨는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면회도 제한적이었죠. 그러다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병문안을 갔습니다. 명자 씨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퇴원은 일주일 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요? 최소 3개월은 침대에서 지내셔야 해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럼 간병은? 보호자가 24시간 곁에 계셔야 합니다. 도현이 저를 봤어요. 서희야. 응? 엄마 간병 좀 부탁할 수 있어? 망설였습니다. 나는 회사 다녀야 하잖아. 너는 프리랜서니까 시간 조정 가능하지. 하지만 부탁이야. 엄마가 위험해. 알았어. 일주일 후 명자 씨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모셨어요. 안방에 눕혔죠. 서희야. 네, 어머님. 고마워. 내가 간병해 준다니. 당연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 착하네. 미소를 지었지만 불안했어요.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명자 씨 약을 챙겼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응. 먹이고 물 드리고 침대 정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만들었어요. 죽이었습니다. 환자식이었거든요. 맛없네. 죄송해요. 짜게 하면 안 된대요. 알아. 근데 맛없어. 참았습니다. 낮에는 빨래, 청소, 장보기를 했어요. 중간중간 명자 씨를 확인했습니다. 서희야, 물 좀. 네. 서희야, 이불 정리 좀. 네. 서희야, 베개 높이 조절 좀. 네. 계속 불렀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엔 도현이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서희가 잘 돌봐줘. 다행이다. 서희야 고마워. 응. 밤에도 명자 씨를 확인했습니다. 2시간마다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쳤습니다. 완전히요. 어느 날 저녁 도현한테 말했어요. 도현아, 나 너무 힘들어. 알아. 고생 많아. 간병인 쓰면 안 돼? 간병인? 응. 전문가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건 돈이 많이 들어. 그래도 우리 지금 여유 없어. 알잖아. 그럼 나는 계속 조금만 참아. 3개월만. 3개월이 짧은 시간이야? 알아. 근데 어쩌겠어. 엄마가 아프신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더 지쳤어요. 일도 못했습니다. 프리랜서 일은 다 놓쳤죠. 수입이 끊겼어요. 어느 날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서희야, 앉아봐. 네. 침대 옆에 앉았어요. 고생 많지? 아니에요. 거짓말. 힘든 거 알아. 괜찮아요. 미안해. 근데 말이야. 네. 이 집 재산은 다 우리 아들 줄 거니까 며느리는 기대 마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상속 말이야. 다 도현이 받을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 근데 혹시 내가 기대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간병한다고 해서 재산 달라는 건 아니잖아. 물론이죠. 그럼 됐어. 알아들었지? 네. 밤에 도현한테 말했어요. 도현아,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 하셨어. 무슨 말? 상속은 다 너한테 간다고. 나한테 기대하지 말래. 아, 그거? 너도 알았어? 응.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긴 한데. 왜 지금 그 말을 해? 아마 확실히 해두고 싶으신가 봐. 나 지금 간병하고 있잖아. 알아. 그래서 더 말씀하신 거 아닐까? 나중에 오해 없게. 나는 재산 때문에 간병하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확실히 해두고 싶으신 거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서희야, 보험 서류 좀 가져와. 무슨 보험이요? 간병비 나오는 보험 있거든. 청구해야 해. 네. 서류를 가져왔어요. 명자 씨가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간병인 쓸 때만 나오네. 네. 가족이 간병하면 안 나와. 그럼. 아쉽네. 돈이 좀 되는데. 어머님, 그럼 간병인 쓰시는 게. 안 돼. 그건 돈 아까워. 너 있잖아. 하지만.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한테 말했어요. 도현아, 간병인 쓰자. 제발. 왜 갑자기? 나 못하겠어. 진짜. 서희야, 조금만 더. 3개월이 조금이야? 나 벌써 1달 넘게 했어. 알아. 근데 돈이. 보험 나온다며. 간병비 보험. 그건 간병인 쓸 때만 나와. 그럼 쓰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손해야. 내가 하면 공짜인데 왜 돈 내고 남 시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공짜 간병인이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데? 가족이잖아. 가족이 당연히 해야지. 나만? 내가 회사 다니잖아. 나도 일 있어. 프리랜서 일. 그건 집에서 하는 거잖아. 시간 조절되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루 종일 어머니 모시는데. 목소리 낮춰. 엄마 들어. 참았습니다.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현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결혼을 처음 후회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선택한 삶이 이거였나요? 간병은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시집 왔으니까요. 하지만 재산은 아들 몫이래요. 며느리는 기대하지 말래요. 간병비 보험은 나오는데 쓰지 않는데요. 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뭔가요? 공짜 간병인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가 불렀어요. 서희야, 약 좀. 네. 일어났습니다. 약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래?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됐어. 물 좀. 네. 물을 드렸습니다. 서희야. 네. 오늘 저녁에 도현 동생 온대. 저녁 준비 잘해. 동생이요? 응. 며느리 얼굴 보러 온대. 네. 저녁에 도현 동생 민수가 왔습니다.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서희가 잘 돌봐줘서. 다행이네요. 형수님 고생 많으시죠? 아니에요. 간병 힘들던데. 대단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장가 빨리 가야지. 형수 같은 며느리 만나야 해. 네, 엄마.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형, 어머니 상태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의사가 1달만 더 안정하면 괜찮을 거래. 다행이다.
근데 간병비 많이 들지? 아니, 서희가 하니까 안 들어. 그래도 보험. 그건 간병인 쓸 때만 나와. 아, 그렇구나. 그럼 형수님이 계속? 응, 고맙지. 민수가 저를 봤어요.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명자 씨가 불렀습니다. 서희야. 네. 달려갔어요. 베개 좀 고쳐줘. 네. 베개를 고쳤습니다. 이불도. 네. 이불을 정리했어요. 물 좀. 네. 물을 드렸습니다. 다 됐어. 나가. 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헬쑥했습니다. 다크서클이 있었죠. 한 달 만에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이게 내 삶인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자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이게 단순한 간병인가 싶었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제 미래처럼요. 시어머니. 강명자 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간병을 도맡았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만 잠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제게 이것저것 시켰어요. 서희야, 물 좀. 베개 좀 높여줘. 발 좀 주물러줘. 저리다. 저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친척들이 들어왔어요. 시누이 한지은 씨와 그 남편 시어머니의 남동생 강태수 씨, 그리고 먼 친척 몇 명이었습니다. 모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형님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강태수 씨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그런데 집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간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집이요?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형님,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죠. 나중에 말 나오면 복잡해집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딸이잖아요. 지은아, 내 오빠가 장남이야. 당연히 집은. 왜요? 요즘 시대에 무슨 장남 타령이에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어요.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유언장 하나 쓰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없죠. 유언장이요?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척들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산 분배, 부동산 가격, 세금 문제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다시 간병과 가사를 병행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희야, 잠깐 올라와 봐.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더니 종이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재산 분배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아들 한도현에게, 예금은 딸 한지은에게, 나머지 자산은 둘이 나눠 갖도록 되어 있었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여기 내 이름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넌 원래 남이야.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든 종이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여기서 살았잖아요. 어머니 간병도 제가 했고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너 지금 웃기는 소리 하는 거야? 넌 이 집에 들어온 거지, 우리 가족이 된 게 아니야. 그럼 저는 뭔가요? 며느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주고 방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도현 씨, 어머니가 유언장 보여줬어요. 응, 그래.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거기 제 이름 없던데요. 그게 뭐 어때서? 어때서요? 5년 동안 여기서 산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재산이잖아.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럼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희야, 그냥 엄마 말 맞춰줘. 괜히 싸우지 말고. 맞춰주라고요? 이게 맞춰줄 문제예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당신은 제 편이 아니에요? 편? 무슨 편 얘기야? 다 가족인데. 저는 가족이 아니래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건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대화는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시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형수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유언장 때문에 삐친 것 같던데요. 그래? 그럴 만도 하지. 자기 이름 없으니까. 그럼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왜? 돈 때문이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수도 5년 동안 여기서 고생했잖아요. 고생? 먹고 자고 하는데 무슨 고생이야. 그게 며느리 역할이지. 저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손에 든 그릇을 꽉 쥐었어요. 깨질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형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은아, 넌 아직 모르는 거야. 며느리는 끝까지 며느리야. 가족이 될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제 안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사람이에요. 투명 인간이 아니라고요. 서희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이혼?
너 지금 정신 나갔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참을 게 뭐가 있어? 내가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덕분이요? 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어머니 시중 들고 집안일하고 직장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덕분이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어요. 넌 지금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가 아니라 학대예요. 전 여기서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어요. 당장 나가. 내가 이 집에서 나가. 나갈게요. 당신이 시키지 않아도 나갈 거예요.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가지를 챙겼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듣더니 저를 불렀어요. 서희야, 진정해. 엄마한테 사과하고 넘어가자. 사과요? 제가요? 그래. 내가 말 좀 심하게 했잖아.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서희야, 가족이잖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전 가족이 아니래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서희야. 남편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발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가벼웠습니다. 무언가에서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로요.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친구 미영 씨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23번째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다시 입원했어. 상태가 안 좋아.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서희야, 병원 안 가봐? 못 가요. 가면 또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도 남편분이 계속 연락하잖아. 남편이 아니에요. 이제 남이죠.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됐어요. 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미웠지만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저녁 무렵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서희야, 왔어? 남편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상태는요? 안 좋아. 의식이 오락가락해. 시누이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형수,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요? 문병 왔어요. 문병? 집 나간 사람이 무슨 문병이에요. 지은아, 그만해. 남편이 말렸지만 시누이는 계속했습니다. 오빠, 형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 몰라요?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신 거잖아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형수가 집 나가서 엄마가 충격 받으신 거잖아요.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나간 거예요. 견뎌야죠. 며느리면 참아야죠. 시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면회 가능합니다.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곁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보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손이 저를 때렸었죠.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 목소리는 약했지만 적대감은 그대로였습니다. 문병 왔어요. 필요 없어. 나가. 어머니, 제가. 나가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남편이 재빨리 다가가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분들 밖으로 나가주세요.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친척들이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와 그의 아내, 먼 친척 몇 명이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도현아, 형님 상태가 어때? 안 좋아요, 삼촌. 그래? 그럼 유언장은 확실히 써두셨어?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상속 이야기였어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확인해봐. 나중에 복잡해진다. 강태수 씨의 아내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여기 있네.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집 나간 사람이 무슨 며느리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재산이나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희 씨, 솔직히 말해봐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강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유언장에 이름 없다고 삐져서 나간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전 모욕당해서. 모욕?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뭘 바라요?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집안 사람은 아니잖아요.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이제 그만 포기해요. 넌 돈도 피도 안 섞였잖아.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지은아. 남편이 말렸지만 시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알잖아요. 형수는 이제 남이에요. 이혼하면 끝이죠. 이혼하면 오빠 세장가 보내면 돼요. 강태수 씨의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젊은 사람으로 다시 들이면 되죠.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게요. 전 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며느리 역할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전 사람이에요. 투명 인간이 아니라고요. 감정도 있고 존엄도 있어요. 존엄? 며느리한테 무슨 존엄이 필요해요? 강태수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당신들 모두 잘못됐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건 내가 아니야? 시댁일에 왜 끼어들어? 남이잖아, 남.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 돼요. 누워 계셔야 해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어요.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영원히 남이야.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더 이상 볼 일 없어. 꺼져. 시어머니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계단이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열했어요. 왜 이래야 하죠?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뭘 잘못한 거예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추웠습니다. 혼자였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다시 일어서겠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밖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이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결기가 담겨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흔들리고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응시했습니다.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윤서희,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어둠 속을 향해 빛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미영 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변호사 상담 예약 확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피곤했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먼 친척 몇 명이 다녀갔어요.
모두 형식적인 위로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어쩌려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어요.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가족에 대한 갈망이 시작된 건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분들에게서 가족의 온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한도현 씨를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어요. 그는 다정했습니다. 웃음이 많았어요. 우리 엄마가 며느리 보고 싶어 하세요. 한번 만나볼래요? 그의 제안에 설렜습니다.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어요. 시어머니 강명자 씨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식당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돌아가셨습니다. 둘 다? 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알아챘어야 했어요. 그 표정의 의미를요. 그럼 의지할 데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 들어오면 우리가 내 가족이 되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얼마나 원하던 단어였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 결혼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려 애썼어요.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중을 들었어요. 서희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서희야, 왜 이것밖에 못해? 매번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명절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텄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오랜만이네.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저는 없었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었어요. 2년차, 3년차가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너 친정 가서 뭐 얻어올 것도 없잖아. 너는 우리한테 의지하는 거니까 더 잘해야지. 시어머니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했어요. 저는 버텼습니다.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눈을 떴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어요. 가족이 필요했으니까요. 외로웠으니까요. 사랑받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길 원하면 이용만 당하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이 아팠어요. 시댁은 저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편리한 도구였어요. 가사를 도맡고 시중을 들고 말없이 따르는 사람이요. 제가 순종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제가 참을수록 더 큰 모욕을 줬어요. 저는 착함으로 사랑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함을 약함으로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에는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5년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구걸하지 않을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과거에 저는 약했습니다. 외로움에 짓눌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밝아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윤서희,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현재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견딜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살 것입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확인했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야.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슬프지만 단단한 미소였어요.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윤서희입니다. 상담 예약했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서희님 들어오세요. 변호사 김주연 씨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너머로 마주 앉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 상담입니다. 결혼 몇 년 차세요? 5년입니다. 김주연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시댁의 지속적인 모욕과 차별,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입니다. 저는 5년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친척들의 멸시, 유언장에서 배제된 일까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정황만으로는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증거를 찾아볼게요. 네, 녹음이나 문자,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서희야, 엄마가 집에 오셨어. 상태가 좀 나아지셨대. 그래요.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서류를 남겨뒀다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제 이름일까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원무과에서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병원 기록지, 그리고 오래된 입양 서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먼저 봤습니다. 시댁 아파트였어요. 소유주 변경 기록이 있었습니다. 원래 소유주는 고 한영수 씨 남편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사망 후 명의가 강명자 씨로 바뀌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영수 씨가 사망하기 1년 전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 명의를 바꿨을까요? 서류를 더 살펴봤습니다. 명의 변경 서류에는 한영수 씨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유언장에 남겨진 서명과 비교해봤어요. 명백히 다른 글씨체였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아버지 명의를 위조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양 서류였어요.
날짜는 35년 전이었습니다. 입양아 이름 한도현. 남편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분명했습니다. 남편 한도현 씨는 강명자 씨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입양기관에서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런 서류가 제게 왔을까요? 누가 보낸 걸까요?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간호사 이영희.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던 분이었어요. 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실로 갔어요. 이영애 간호사님 계신가요? 네, 제가 이영희인데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저 윤서희예요. 서류 보내주셨죠? 네, 맞아요. 잠깐 밖에서 얘기할까요? 우리는 병원 뒤편 벤치로 갔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들었어요. 친척분들이랑 통화하시는 걸요. 이영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명자 씨가 명예 위조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분이 입양이라는 것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서랍에 서류가 있었어요. 환자분 짐 정리하다가 봤죠. 그런데 며느리분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준 거예요? 네.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진실이었어요. 녹음된 것도 있어요. 이영애 간호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환자분이 동생분한테 전화하시는 걸 우연히 녹음했어요. 제 핸드폰이 켜져 있었거든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야, 도현이 입양 사실은 절대 비밀이야. 알면 재산 문제 복잡해져. 명예 위조건은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예 위조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이혼 소송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해요. 재산 분할요? 네. 위조된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니까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원래 소유주의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해요. 남편이 상속인이겠네요. 맞습니다. 입양이어도 법적 상속인이에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주도권이 제게 있었어요. 소송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하늘이 밝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엄마랑 지은이도 부를게. 그래, 다 불러.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밤이 됐습니다. 미영 씨 집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가진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명예 위조, 입양 사실 은폐, 재산 독점.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이 무너질 것입니다. 오만함이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힐 날이 왔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저는 시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들어와.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강태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보았어요. 앉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지? 네,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이혼 얘기겠지. 하고 싶으면 해. 어차피 넌 우리한테 남이야.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병원에서 받았어요. 어머니가 남겨두신 거죠. 내가? 말도 안 돼. 간호사 이영애 씨가 전해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기 보면 명예 변경 날짜가 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죠. 그게 어쨌다고?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희야, 무슨 소리야? 시아버님 서명이 위조됐다는 얘기예요. 유언장과 비교해 보세요. 필체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확인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로 다르네. 도현아, 그건.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입양 서류입니다. 입양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양? 이게 무슨? 도현 씨, 당신은 입양아예요. 35년 전에 입양기관에서 데려온 아이죠. 엄마, 이게 뭐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현아, 그건. 대답하세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넌 입양이야. 왜 숨긴 거예요? 왜? 말하면 넌 떠날 것 같았어. 그래서 평생 거짓말한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시누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오빠가 입양이면 그럼 유산은? 법적으로는 상관없어. 입양아도 상속인이야. 강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동요가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태수야, 도현이 입양 사실은 절대 비밀이야. 알면 재산 문제 복잡해져. 명예 위조건은 어떻게 할 거야, 누나? 모르쇠로 가야지. 증거 없으면 끝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강태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누나, 이게 사실이야? 태수야, 그건 명예 위조를 했다고. 형부 명의를? 어쩔 수 없었어.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그래도 범죄잖아. 강태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법원에 제출되면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넌 뭘 원하는 거야? 저더러 남이라 하셨죠? 서희야. 그럼 남처럼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명예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넌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협상하자는 겁니다. 협상? 네.
제 조건을 들어주시면 이 증거들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뭘 원해? 유언장을 수정하세요. 유언장? 제 이름을 넣으세요. 재산의 절반을 제게 주시면 됩니다. 절반? 미쳤어?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안 그러시면 법원에 이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명예 위조, 사기, 은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상입니다. 어머니께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시면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가겠어요. 잠깐만 생각 좀 하자. 할 시간은 충분히 드렸어요. 5년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희야.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알았어, 수정할게.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있었어요.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하지만 절반은 너무 많아. 어머니가 저를 5년 동안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 대가치고는 적은 편이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도현 씨, 이혼 서류는 제 변호사가 보낼 거예요. 서명해 주세요. 서희야,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없어요. 당신은 5년 동안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무게가 사라졌어요. 5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주연 변호사였어요. 윤서희님, 어떻게 됐어요? 협상 성공했어요. 유언장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법적 효력 있게 작성하도록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끝났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5년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겼어요. 존엄을 지켰습니다. 스스로를 구했어요.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했습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났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윤서희, 저 자신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요. 일어섰습니다. 걸었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유였어요.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도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깼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평온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주연 변호사였어요. 서희님, 아동센터 설립 서류 다 됐어요. 다음 주면 오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축하해요. 좋은 일 하시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의 일부를 아동센터 설립에 사용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이들이 받지 않길 바랐습니다. 센터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서희님, 여기 페인트색 이거로 할까요? 인테리어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밝은 노란색이었어요. 네,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따뜻한 색이죠.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곧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공간이었어요. 기대됐습니다. 저녁 무렵 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서희야,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요? 응.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 많이 변했나 봐요. 좋은 쪽으로 변한 거야. 우리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센터 오픈하면 나도 자원봉사 갈게. 고마워, 미영아. 당연하지. 내가 하는 일인데. 그녀의 지지가 힘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었어요.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의 5년 모욕과 차별, 외로움과 고통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견뎌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잘 버텼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토닥였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윤서희로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일주일 후 아동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아이들이 왔어요.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 나는 서희 선생님이야. 아이들은 수줍게 인사했어요.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해요?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해. 정말요? 응, 정말이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저를 채웠어요. 센터를 운영하며 깨달았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돕는 일이 저를 치유한다는 걸요.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희야,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 병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 그렇군요. 미안해. 그때 내가 내 편을 들었어야 했어. 이제는 상관없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도 도현 씨, 어머니 잘 모시세요. 전 제 길을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간병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이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가족이 함께 돌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센터에서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해요? 응, 행복해. 왜요? 나를 지킬 수 있게 됐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직 이해하지 못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저녁 센터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책을 시작했어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킨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은 폭력보다 혼자여도 단단한 내가 나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나를 잃는 것보다 나를 지키며 사는 게 더 소중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저 자신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족이라는 것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공간을 채웠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파스타였습니다. 포크를 들었어요. 맛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혼자 먹는 식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어요. 만약 지금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을 지키세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이들과 보낼 시간, 새로운 하루가요. 저는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도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깼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평온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어요. 만약 지금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을 지키세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이들과 보낼 시간, 새로운 하루가요. 저는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